참여정부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 지출은 단순한 소비적 지출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반대가 너무 많았고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이론이 있었고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지 지출을 잘하면, 방법을 좀 바꾸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사회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도입하고 우리 복지 정책의 내용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사회투자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회투자 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의 내용을 보면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그리고 예방적 투자를 하고요. 잘 교육시키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사회적 부담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자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철학이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사회정책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중요한 어떤 정책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정책의 어떤 기본 노선이 있었고, 그것이 청와대 운영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를 운영하는 데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이 당신 자신의 사회정책 철학을 어떤 방식으로 정부 안에서 펼쳐나가셨는가, 그걸 좀 첫 번째 테마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그전의 정부에서는 없었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 사회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이제 뭐 어떤 큰 지시 뭐 이런 거를 하신 적은 없지만 군데군데 배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에피소드 같은 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제가 이 고령 미래사회위원장을 하면서 첫 번째 한 국정과제 보고가 육아지원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게 2003년 6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고, 그때 신자유주의가 득세를 하던 시절이어서 저는 온갖 그 신경이 어떻게 하면 육아지원 정책에 예산을 좀 더 따올 수 있을까? 이거 대통령이 밀어주셔야 이게 예산이 좀 오고,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경제 논리를 많이 동원해가지고 이러니까 저출산 극복을 해야지 되고, 이래서 이게 육아지원 정책을 쉽게 얘기하자면 이 어린이집 많이 늘려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이제 보고하고 토론을 했는데 뭐 경제장관들도 다 참석을 하고 총리도 참석하는 자리여서 다 끝나고 들으시더니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육아지원 정책은 애를 잘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애를 잘 키울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 어떻게 하면 육아 예산을 좀 더 딸까, 이제 이거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그러니까 핵심을 보시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분은. 이제 제가 내각에 있으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당신의 사회정책에 대한 철학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펼쳐나갔는가와 관련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국가재원배분회의,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장관 발령을 받아가지고 2월 초에 얼마 안 있어서 그 회의를 과천에서 갔는데 약간 기획예산처 사람들만 자료를 갖고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장관들은 정말
연필하고 맨입으로? 백지는 네. 맨입으로 와서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그 분야별로 나누면 이제 보통 한 너댓 개로 나누는데 국방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 있고 일반 행정이 있고 경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정책 분야 예산이 있고 이렇게 5개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사회정책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점유비가 굉장히 낮은 게 우리나라 특징이었고 경제개발비 이게 기업 지원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게 우리나라의 과거 개발 독재 시절부터 이어온 네, 전통이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방비는 오히려 국방력을 많이 증강했죠, 우리가. 그 대신에 경제개발비를 많이 내리고 그 사회정책 예산의 점유비를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예. 그게 5년 동안 벌어진 일인데 그게 그 재원배분회의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상당히 이루어진 게 아닌가. 탑다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의 수립 방식을 지금까지 쓰던 바텀업 방식, 그러니까 각 부처가 이러이런 거 하겠습니다. 네. 사업을 들고 가면 기획예산처가 그걸 심의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바텀업 방식이 아니고 톱다운 방식으로 이 보건복지부에 얼마를 실링이라고 해서 몫이 있었죠. 몫을 예. 실링을 그때 말로 예. 그 이제 그거를 자원배분 회의를 통해서 그 실링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링 안에서의 내용은 각 부처가 채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톱다운 방식으로 가야 집권당 내지는 대통령의 의지가 정치적인 의지가 반영이 되지 바텀업으로 그냥 올라가면 대통령이 하는 말도 바텀업 올라가는 사이에 정치적인 그 의지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쓰던 말 톱다운 예산, 실링 이 방식으로 가는 거를 대통령이 이제 개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신 건데 그거가 이명박으로 가자마자 사라졌어요. 예. 다시 바텀업으로 올라가서 지금까지 그 계속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경제개발비를 내리고 올렸죠. 사회정책 예산 네. 점유비를 올려놨기 때문에 네. 그 시점에서 다시 위에서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쌓아오는 방식으로 해도 참여정부 끝나는 시점에 이미 사회정책 예산이 늘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결과는. 그 결과로 예산 배정의 액수는 과거에 제일 큰 덩어리는 국방과 교육이었는데 사회 예산이 이제 넘어서기 시작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는 사회 예산이 많습니다. 예. 액수는 많지만 실속은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의지가 반영되는 그 방식의 예산 개혁은 이제 다시 그 무산돼 버린 좀 안타깝죠. 그게 살아 있었으면 훨씬 더 이제 그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 국가재원배분회의 준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보좌관을 못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걸 하기 전에 그 예행 연습을 했어요, 부처에서. 이게 네. 제가 보건복지부 있을 테니까 네. 보건복지부 간부들이 저를 앉혀놓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틀림없이 기획예산처에서 이거 갖고 와서 이거 문제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 이런 거 예산 요구한 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일단 잠정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거 주장하시면 그러면 니네 문제 사업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공격을 해올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막 예행 연습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장관님들도 다 그렇게 오셨겠죠.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한 기획예산처가 저희 보건복지부를 한 6가지 문제 사업을 그 브리핑 할 때 10몇 개 중에 6개가 보건복지부 거였고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사업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격을 엄청 당하고 그거를 다 약속을 했죠. 연말까지 다 해결할 테니까 그 대신에 뭐 기초연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돈 얼마 더 주고 실링을 이렇게 늘려주고 그리고 기초연금은 입법을 해야 되니까 그 입법이 될 경우에 한 2조 원 가량 더 들어가는데 그거는 따로 또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놓고 제가 이제 회의 마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났더니 저희 재정관이 막 쫓아오더니 헐레벌떡 보고할 거 있다고 오더니 뭐 1조 8천억인가 더 왔다고 실링이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밖에 더 안 왔어요. 이랬더니
아, 이쪽 발전이 어디 이게 무슨 이게 뭐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뭉텅이로 세분의 역 없이 실링이 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랬더니 장애인 활동 보조인제도 도입하고 뭐 그다음에 뭐 국내 입양 활성화에 얼마 쓰고 이걸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그런 방식으로 사실 우리 사회문화장관 회의를 하던 그 사회부처 쪽에 여성가족부는 그 당시에 보육이었고요. 당시에는 기획예산처에 가서 그 디테일을 승인받기 시작하면 그 기재부의 관료들의 입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부서들은 특히 사회부처들은 이 능력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액을 못 걸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기획예산처, 지금은 기재부죠. 가서 아니 무슨 여기 국장이 가서 과장한테 가서 벌벌 키고. 예. 지금도 그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톱다운 예산을 해야 대통령의 의지가 여기에 이것 때문에 이거를 하도록 그 돈을 줘라. 예. 이렇게 되는 정치적인 의지가 반영이 되고 그러면 장관이 주도해서 그 복지부가 얼마 받으면 이제 복지부가 지금 그 내용 편성을 스스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관의 능력과 그 공무원들의 능력이 배양이 되고 이렇게 돼서 소위 그 당시 얘기하던 책임장관제 이 방식으로 갔고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사회수석으로서의 태도는 어디가 아니라 장관들이 이제 하시면 그거를 뒤에서 이제 백업을 해드리고. 그렇죠. 항상 제가 제 기억에 저희 복지부에서 회의해서 뭐 신규 사업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뭐 해서 실링을 이렇게 더 따야되고 그러면 그 수석실에 빨리 다 보내드리라고 미리. 네. 그게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장관들이 이제 잘못되는 부분이 있거나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끔 싸움이 나잖아요. 네, 그럼요. 내가 한다든지 나는 하기 싫다든지 이제 그런 거 할 때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나는 청와대가 해야 되고 청와대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일.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의 특징이 멀리 내다보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재원배분회의는 결국 대통령의 의지, 그러니까 성장은 수단이고 복지가 목표다라는 대통령의 사회정책에 대한 철학을 구현하려면 결국 그게 돈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출로. 네. 결국은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사회정책과 관련된 예산 몫을 늘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국가재원배분회의를 통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실링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그 방식으로 해서 부처들이 창의적인 사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우리 정부의 예산 구조를 바꾸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이 국가재원배분회의 통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실링을 내리는 거는 단기 그리고 중기 재정 계획까지는 영향을 바로 주지만 더 먼 미래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데는 이걸로는 안 되죠. 예산을 이제 그 세 가지 예산을 나눴어요. 하나는 단기 예산, 중기 예산, 장기 예산. 단기 예산은 이제 보통 매년 짜는 그 예산이고 중기 예산은 5년. 5년 후에 어떻게 돼 있어야 되나요? 네, 5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한 해가 지나가면 소위 롤오버 한다고 하나 이제 수년 해가면서 5년 계획을 세우는 거. 세 번째가 장기 재정 계획인데 이거는 20, 30년 후에 이제 한국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중요한 거는 돈이 얼마나 드느냐, 어떤 항목에 얼마를 써야 20, 30년 후에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이 되느냐 하는 걸 했는데 그거를 구현한 게 비전 2030이에요. 예, 그건 장기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비전 2030은 장기적인 국가 비전인 동시에 장기 예산 계획인데 그렇죠. 장기 예산 계획은 비전 2030이 전무후무해요. 그 외에 정부도 한 번도 장기 재정 계획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복지 투자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담은 비전 2030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가는 희망 한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균형이 잡힌 사회,
이것이 진보의 본뜻입니다.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울러서 복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바꾸자는 것입니다. 복지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단순한 소모적인 지출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질병과 노후, 주거에 대한 불안이 없고 자라나는 아이들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열려 있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라야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좀 말리는 입장이었거든요. 대통령님,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까지 하시려고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그거보다는 재임 중에 성과가 날 수 있는 일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대통령 입장은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아니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리고 길게 봐서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모르게 준비하셨다가 발표하고는 언론한테 엄청나게 깨져버린 게 이제 국가비전 2030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장기 국가재정계획, 물론 재정만 있는 건 아니고 거기 제도혁신이나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국가비전 2030의 핵심 내용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돌이켜볼 때 이 시점에서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였어. 이제 7년만 있으면 2030년 아니에요. 네.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2030년을 맞이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때 국가비전 2030 노 대통령이 만들어졌던 그 장기 재정 계획 중에 특히 사회정책과 관련해서 너무 아쉽다.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앞으로도 중요할 거다. 이렇게 좀 강조하시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로축, 세로축이 있는데 예. X축, Y축이 있는데 이 세로축은 뭐냐면 한국의 이 1인당 GDP가 OECD 평균으로 간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전체 예산 중에 사회 예산이 이 OECD 평균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국이 좀 정상적인 국가가 된다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OECD 평균을 그 몇십 년 후에 한 20년 후에 달성하겠다. 이런 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마디스트한 온건한 그런 정도의 목표였지만 그것만 해도 굉장히 이제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그런 목표가 사실 한국 상황에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언론에서는 허망한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식으로 그렇죠. 막 비아냥댔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본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우리가 당시 경제 성장률이 OECD 평균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되면 그 시점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맨 아래쪽에 1인당 GDP가 속해 있었지만 이 추세가 계속 가게 되면 2030년쯤 되면 한국의 1인당 GDP가 OECD 평균에 근접할 거다. 그렇죠. 따라서 그 고수준의 국민소득 1인당 GDP를 기록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수준의 사회정책 지출을 해야 된다. 우리도. 네. 그게 기본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아이디어고. 이게 선진국 클럽의 아주 평균적인 국가가 되겠다는, 어찌 보면 소박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목표였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제적 투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선제적 투자는 그러니까 사회 투자를 선제적으로 해서 문제를 예방하겠다. 이제 이런 그 사고방식인데, 저는 그 선제적 투자 개념은 굉장히 또 지금도 지금 사야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비전 2030의 계획에 따르면 2030년의 국가예산 중 사회정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계획을 만들던 2006년 시점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훨씬 높아져.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이제 국가 비교를 그 그래프로 이렇게 점점이 찍어보는 예. 거, 영어로 그걸 콘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콘스틸레이션을 그려보면 거의 한국이 늘 꼴찌에 있잖아요. 예. 한국보다 뒤로 가는 세 나라가, 맨 꼴찌, 단골 꼴찌 세 나라가 있는데, 한국하고 터키하고 그 멕시코. 세 나라가 있는데, 저희가 터키, 멕시코와 치열하게 경합하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준에서 평균까지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우리가 해야 될 그 아이템이 굉장히 많고, 그 아이템을 전부 열거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비전 2030이 그냥 발표만 하고 끝났는데, 사실은 그 책자를 가지고들 있다가 그 다음 정부에서도 급하면 꺼내서 보고 거기서 발췌를 해서 하나씩 발췌해서 쓰기도 하고, 어디서 그래서 발췌했는지는 말 안 하고. 말 안 하고 네, 이름은 살짝 바꿔서 예. 이제 그 많이들 썼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은 그렇게 죽어버린 책은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죠. 겉보기에는 죽은 것 같았지만 네, 그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네, 이상한 형태로 다양한 경로로 네. 그 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책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되어서 학계에서도 쓰고 정부에서도 쓰고 이렇게 많이들 썼지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거 발표회 하던 날 저는 국회의원하고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어서 그 발표장에 갔어요. 갔는데 그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서는 전부 대선용 뭐 장기집권용 무슨 장밋빛 청사진 뭐 근거 없음 무슨 좌파 뭐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도배가 돼서 이게 결국은 그 정권 교체 당하면서 통째로 이제 묻혀버린 계획입니다, 이게. 네. 근데 수석님 지금 선제적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제일 핵심이었죠. 선제적 투자 중에 내용을 보면 네. 이제 인적 자본의 형성이 그렇죠. 이제 필요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제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소위 4대강 사업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진짜 그 사회수석으로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심리적으로. 예. 왜냐하면 아니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인적 자본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21세기 한국의 발목을 잡을 거는 인적 자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적 자본을 어떻게든지 형성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시기에 무슨 강바닥을 파는 일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 인적 자본의 특징이 이게 형성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으면 늦은 만큼 표시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개인은 어릴 때부터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할수록 투자 효율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돈을 사람의 머리에다가 써야 될 그 돈을 강바닥에다 쓰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환경 문제로 그걸 보고 반대를 했지만, 저는 인적 자본 투자를 위한 이제 기회 상실이라는 의미에서 그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반단 착오가 저는 그 이후에 이제 헬조선이라든지 예. 하는 그 젊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배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키우는 일을 해야 될 시기에 그때 저출산은 뭐고 고령화는 뭐고 다 진행이 되고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하는데, 그런 거를 풀어낼 생각을 하지 않고, 한쪽으로는 사람의 지적, 정서적 능력을 함양하는 쪽에 국가 투자를 집중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선제 투자 개념이 하나 있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시점에서부터 과거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 혁신이 필요한데도 혁신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었죠. 네, 그거를
한쪽에는 바꾼다는 거죠. 예, 한쪽에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를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 있는 제도를 혁신한다는 게 동시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장기재정 계획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은 그 30년 후에 국가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상은 사실 학자들 보고 하라면 잘해요. 이렇고 이러한데 단 학자들이 절대로 못하는 거는 그렇게 하려면 어느 사업에 얼마나 돈을 써야 실제로 그런 일이 구현될 수 있느냐 하는 돈표가 붙어 있는 거를 할 수가 없는데 비전 2030은 돈표가 붙어 있는 비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일반 학자들이 할 수 있는 거와는 다른 작업을 이제 그것도 경제 관료를 시켜서 이제 이걸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그 공무원들도 변화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일전에 과정이 있었고, 요컨대는 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이 돈을 투자해서 형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가 이 성장과 분배 선순환 구조 중에서 복지가 경제에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전이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복지에 투자한 게 이 경기를 부양하죠. 구매력을 늘려주니까. 그렇죠. 중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바탕에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 세 가지 채널로 피드백이 경제 쪽으로 가는 건데, 21세기 경제에서는 지금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미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었고, 일자리가 부족했고, 그리고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피드백을 해야지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 그 점에서 네. 중대한 착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비전 2030에서 제도 혁신 과제로 설정해 놓았던 것들은 하나도 안 되고, 그 제도 혁신 과제로 그 리스트가 있어요. 네, 이 책자를 보면 그 리스트가 나중에 이 공무원들이 한 꼭지씩 꺼내서 쓴 거죠. 네, 여기 제도 혁신 과제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국가비전 2030 보고서에 보면 온 국민이 관련된 제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한 집단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혁신들이 있고, 이게 분야별로 쭉 나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금 수급률을 올리기 위한 제도 혁신 이런 거 있었고요.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게 아직 도입되기 전이에요. 이때가 이제 장기요양보험은 그때 한참 준비를 하고 하고 있었죠. 있는 그러니까 단계였습니다. 2007년도에 입법이 되어서 2008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죠. 7월 1일. 예, 그게 이제 제도혁신 과제로 있었고요. 네. 건강보험 보장률 올리는 것도 이제 제도혁신 과제에 있었고, 이건 이제 문정부까지 와서 문재인 케어로 이게 상당 부분 됩니다. 그때 확대가 됐죠. 건강보험 공단 계실 때 그랬고요. 공공임대주택 비율 올리는 것도 들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과 공적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제도혁신 과제로 있었고요. 네. 그게 전부 이제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한 그렇죠. 인프라들입니다. 전부. 네. 부패 지수를 낮추기 위한 제도혁신 과제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건 이제 전 국민에 관한 거. 그다음에 노동자, 기업인, 학생, 여성, 맞벌이 가정, 장애인, 농업인 등등 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을 집단별로, 해당 집단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삶을 개선하고 거기서 인적 자원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혁신 과제들을 쭉 다 망라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저는 대통령을 좀 말렸던 이유가, 틀림없이 정권이 교체되면 다 묻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까지 해주시려고 그럽니까? 그냥 임기 중에 성과나는 것만 하시죠.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제가 좀 생각이 짧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석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언론의 공격을 받고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제 파묻어 버렸지만 누군가는 이 보고서를 갖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한 개씩 두 개씩 빼서 지금 실현된 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그래서 아,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으로 구현된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 중에 야금야금 되고 있는 것들이 꽤 많구나라는 그런 거를 보면서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뒤에 정부들이 좀 제정신이 있었으면 저거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를 했었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40, 205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그때 이거는 없었는데 요게 들어가야 되겠다든지 이거는 불편이니까 빼야 되겠네. 그거는 좋은데 그렇죠. 그 장기재정 계획이라는 거를 그대로 롤오버 해나가는 중기재정 계획을 롤오버 하듯이 이제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좀 합리적으로 사고를 했으면 한국이 훨씬 좋아졌을 거고 그 정부를 운영하는 개념도 훨씬 바로 잡혔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로서는 합당한 평가를 못 받았지만 대통령 어록을 보면 기록 같은 걸 보면 되게 뿌듯해 하시면서 나중에 이것이 역사의 평가를 받을 거라는 말씀도 하신 걸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막 그 자부심을 막 그렇게 하실 정도의 분위기는 솔직히 아니었던 것 같고 굉장히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좀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안 좋은 평을 많이 받는데 근데 그거는 예측하셨던 것 같고요. 비난받을 거라는 비난받을 거를 예측을 하시면서도 발표는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변양균 장관한테 뒤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원래는 재원조달 계획을 넣자고 했대요. 그것까지 해서 했는데 대통령이 그것까지 하면은 증세 논쟁이 나올 수 증세론으로 있으니까. 그때 한참 증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종부세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그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래서 그걸 뺐대요. 그러니까 이제 재원 대책이 없는 뭐 장밋빛 이제 이러고 비난이 나오고 학계에서도 복지 쪽 학계에서도 재원 대책이 없이 저렇게 내보내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 좀 깊은 속을 몰라서 이제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테마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금 해보는 생각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참 욕심이 많은 분이셨다. 그게 사적인 욕심이 아니고 그 나라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의 직을 맡은 5년 기간에 내가 재임하는 기간에 성과가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에 꼭 필요하다고 알게 된 것, 이것을 명확한 형태로 우리 시대의 과제임을 알리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돌아가신 지가 지금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때로는 현실 정치, 때로는 과거를 회상하는 어떤 장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소환당하는 그런 데에는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국가비전 2030과 국가재원배분회의를 비롯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독특하게 사용하셨던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신 게 그 첫 해 얼마 드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처음에 저 계산 대충 뽑아봤는데 한 1조 한 7, 8천억 원 정도 들 것 같은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많이, 그래서 아니 노인이 500만 명인데요.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뭐 60%가 아니고 70%로 늘려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대통령 찾아뵙고 제가 선생님 돈 좀 더 주셔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얼마 더 있어야 돼? 한 5천억 원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뭐 지난번에 그거면 된다며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니 뭐 싫으시면 말고요. 뭐 어르신들 뭐 노무현이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셔놓고 모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을
이렇게 잘 모시려고 노력했던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국리를 많이 하셨죠. 네.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대통령이 또 나타날지 잘 모르겠어요.